한국 무기, 미국 짝퉁이나 파는 삼류 국가 아닌가? 중국군 감사관의 한마디에 캄보디아 지하 벙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동남아 국경 분쟁 현장, 3조 원 규모의 중국제 방공망이 배치됐죠. 미국도 러시아도 뚫지 못한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훈련기 수준으로 전장에 나온다고? 코미디구만. 중국 감사관은 태국에 한국 협력을 비웃으며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중국 방공망 전체가 무력화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레이더에 아예 포착조차 안 된 채 핵심 시설이 정밀 타격 당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정말 웃기는군요.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때는 2024년 11월, 동남아 국경 분쟁이 한창 긴박하게 돌아가던 시기였죠.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지하 30m 깊이의 방공 지휘 벙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류전휘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전장데이터 감사관으로 이번에는 고문 자격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됐어요. 제 임무는 간단했죠.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본국에 보고하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15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으니 이번도 그저 일상적인 출장일 뿐이었어요. 류 선생님, 하지만 태국 측이 정말로 수레이 방공 여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손으로 서류를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과거 국경 분쟁에서 패배한 기억이 아직도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경보! 태국 공군 기지에서 이륙 신호 포착했습니다. 소바나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기술병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죠. 저는 천천히 중앙 콘솔로 걸어가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15분. 예상보다 이르네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어요. 실전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매번 이 순간만큼은 긴장되는 게 사실이었죠. 레이더 출력 최대로 올리세요. 전 채널 감시 모드로 전환하고요. 제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수레이가 옆으로 다가와 섰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류 선생님, 미사일 발사대 준비시킬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표적을 확인부터 해야죠. 벙커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냉방이 새진 건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기술병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레이더 스크린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표적 포착, 방위 145, 거리 180km. 기술병의 외침에 저는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초록색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아주 천천히요. 속도는요? 시속 420km, 고도 600m, 아니 500m로 하강 중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전투기치고는 너무 느렸고 고도도 비정상적으로 낮았죠. 소바나, 기종 식별 가능합니까? 분석 중입니다. 레이더 반사 신호가 작습니다. 예상보다 훨씬요. 수레이가 물었어요. 스텔스 기능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FA-50은 스텔스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작은 기체일 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표적의 움직임이 교범에서 본 어떤 패턴과도 달랐어요. 마치 일부러 레이더에 최소한만 노출되려는 것처럼 산악 지형 경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추가 표적 포착. 총 4대입니다. 모니터에 점들이 하나씩 더 나타났어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낮고 느리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노려봤죠. 편대 비행이군요. 훈련받은 조종사들이긴 하네요. 류 선생님, 정보 업데이트 들어왔습니다. 소바나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태국 측 정보에 따르면 저건 훈련기 베이스로 만든 경전투기라고 합니다. 순간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FA-50, 최대 속도 마하 1.5, 최대 무장 4,500kg. 훈련기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련기 가지고 전쟁하러 왔다고요? 이거 정말 태국이 우릴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몇몇 기술병들이 긴장을 풀고 작게 웃었어요. 수레이도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자, 여러분. 긴장 풀어도 됩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훈련 기급 기체로 우리 방공망을 뚫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미사일 하나면 저런 건 한 번에 4대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표적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150km까지 좁혀졌죠.
하지만 여전히 산악지형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기술병이 보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봤죠. 이제 곧 국경선을 넘을 겁니다. 좋아요. 국경선 침범 즉시 발사 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모든 표적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뭡니까?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기술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죠. 말도 안 돼. 레이더 고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단지 표적이 산 뒤로 숨은 겁니다. 수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지형도를 가리켰죠. 저기 카오용 산맥이 있습니다. 레이더 음영 지역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리한 놈들이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나타날 겁니다. 산 뒤에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전 요격 지점에 미사일 집중시키세요. 나타나는 즉시 꽝!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벙커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죠. 지금 뭔 소립니까? 후방 보급기지에서 폭발 보고 들어왔습니다. 소바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료 저장소가 타격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표적은 아직 국경도 안 넘었는데 어떻게? 또 한 번 폭발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죠. 벙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통신 중계소 타격 보고, 레이더 기지 3번도 피격됐습니다. 보고가 연달아 쏟아졌어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렸죠. 이럴 수가. 레이더에도 안 잡혔는데. 수레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류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죠. 레이더 화면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표적은 사라진 채였어요. 하지만 폭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두들겨 패고 있었죠.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걱정 마십시오, 여단장님. 태국이 뭘 가져왔든 문제 없어요. 벙커 안쪽 모니터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중국제 레이더 시스템들을 둘러봤습니다. 최신형 3차원 레이더, 통합방공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검은색 콘솔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각 화면마다 초록색 데이터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제가 직접 점검하고 승인한 거예요. 베이징 본부에서 3개월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결실이었죠. 소바나 통신장교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땀으로 축축해 보였어요. 보고 드립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제 경전투기 FA-50을 배치했다는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봤죠. 계속하세요. 한국기술협력팀이 태국 공군 기지에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전자 통합과 유도무기 시스템 쪽에서요. 순간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미국 기술 베껴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기술병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지만 금방 다시 자기 업무로 돌아갔죠. 저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들을 바라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국경 너머 태국 영공이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산악 지형의 윤곽선들이 등고선처럼 그려져 있었죠. 여러분, 제가 베이징에서 15년 넘게 방공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미국제든 유럽제든 다 봤어요. 저는 천천히 콘솔 사이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한국? 그건 그냥 미국 껍데기에 자기네 이름 붙인 겁니다. 기술 수준도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고요. 수레이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단장님, 진정하세요. 우리 시스템은 200km 밖 표적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태국 놈들이 이륙하는 순간 우리 레이더에 다 잡힐 거예요. 수레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모니터실 안쪽에서 기술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무전기에서 새어나오는 잡음,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중앙 콘솔로 다가가 시스템 상태를 점검했어요. 전력 공급 정상, 레이더 출력 100%, 미사일 발사대 준비 완료.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설령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해도요. 저는 레이더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결국엔 요격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방공의 본질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바나가 작전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봤어요. 태국 측 전력 배치, 예상 작전 반경, 기상 조건, 산악 지형 분석. 다 뻔한 내용이었죠. 이런 보고서는 지금껏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한국기술협력팀이 뭘 가르쳤든 간에요. 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실전은 다릅니다. 훈련장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진짜 전쟁터에선 경험이 전부예요. 우리 시스템은 이미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검증됐습니다. 한국은 뭐가 있죠? 북쪽 상대로 훈련이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벙커 천장의 환풍구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초록빛 원이 규칙적으로 회전하고 있었죠. 수레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교전이 시작될까요? 곧입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4시 40분. 일몰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죠. 태국 공군이 정찰 임무로 위장해서 접근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다가 국경선을 넘는 순간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끝내는 거예요. 깔끔하게요. 벙커 안의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셔츠 컬러가 목에 눌러붙어 불편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답답한 공간이 마음에 들었죠. 전쟁은 원래 이런 곳에서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관리되는 거니까요. 한국 기술이라.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베이징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태국이 이류 장비로 무장했다고 쓸까요? 아니면 삼류라고 해야 정확할까요? 옆에 서 있던 기술병 하나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모니터 속 레이더 스크린이 계속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록빛 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작전은 완벽한 쇼케이스가 될 겁니다.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무대 말이죠. 한국 따위는 그저 배경에 불과할 거예요. 손목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 모든 확신이, 제 모든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다시 확인하세요. 레이더가 고장 났을 리 없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벙커 안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기술병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모니터마다 경고 메시지가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 전력 공급도 정상이고요. 그럼 표적은 어디 있습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레이가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죠. 류 선생님, 전방 관측소 사령관이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뭐라고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전투기가 날아다니는데 안 보인다니 그게 무슨... 꽝! 또 폭발이 터졌어요. 이번엔 벙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죠. 통신타워 피격, 예비발전소도 타격당했습니다. 소바나의 비명 같은 보고가 이어졌어요. 저는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핵심 시설만 골라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맺혔습니다. 미사일 발사하세요. 어디든 쏘란 말입니다. 하지만 표적이 없는데 어디로? 산 너머로 쏘세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는 거의 울부짖듯 명령했어요.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죠. 미사일 2발이 발사됐습니다. 벙커 안 스피커로 발사음이 들렸어요. 하지만 몇 초 후 보고가 올라왔죠. 명중 실패. 표적 없음. 저는 콘솔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폐가 타는 것처럼 아팠죠. 이건 반칙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놈들이 뭔가 속임수를 쓴 겁니다. 레이더를 교란시켰거나 아니면 해킹입니까? 수레이가 물었어요. 저는 그 말에 매달렸죠.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시스템을 해킹한 겁니다.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 훈련 기급 전투기한테 당하고 있다는 걸요. 소바나가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류 선생님 생존한 관측병들 증언입니다. 읽어보세요. 산 능선 너머에서 작은 물체들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폭탄처럼 보였지만 엔진 소리가 없었고 활공 무기입니다. 수레이가 끼어들었어요. 전투기가 멀리서 투하하면 날개를 펴고 목표까지 날아가는 그런 건 압니다. 저는 버럭 소리쳤죠. 수레이가 움찔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게 한국 기술입니까?
정확히는 미국 기술을 한국이 개량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소바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죠. 개량이라. 결국 미국 기술 베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변명처럼 들렸죠. 벙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폭발음도 멈췄어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저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시설들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확히 맞춥니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하나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어요. 위성 정보였죠. 류 선생님, 태국 측 데이터 링크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데이터 링크. 저는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전투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표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죠. 한 대가 산 너머에 숨어서 레이더 회피를 하고 다른 기체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겁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위치에서 무기를 투하하고요. 이런 교활한. 저는 주먹으로 콘솔을 쳤어요. 통증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한국 놈들이 태국한테 이런 전술까지 가르쳤단 말입니까? 수레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릅니다. 저는 고함쳤죠. 이건 정당한 전투가 아닙니다. 비겁한 꼼수예요. 레이더 음영 지역 이용하고 활공 무기 쓰고. 이건 반칙입니다. 벙커 안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셔츠 칼라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숨쉬기는 여전히 힘들었죠. 소바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류 선생님, 베이징에 보고하시겠습니까? 보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낫다고요? 훈련기가 우리 방공망을 뚫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부정한 수단을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스템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저들이 비겁하게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어요. 절대로요.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 중국 기술의 우월함, 한국은 그저 아류라는 확신, 그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렸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떨림을 숨겼죠. 한국. 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짓을 했어요. 분명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뽑아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저는 벙커 안 작은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잠은 생각도 안 났어요. 커피를 벌써 5잔째 마시고 있었죠.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로그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한국이 쓴 속임수의 증거가요. 태국 공군 기지 통신 기록. 여기 봐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기록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죠. 기술 지원팀 명단.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태국 공군과 협력 중인 외국인 명단이었죠. 미국인 2명, 이스라엘인 1명, 그리고 한국인 셋 있었군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 멈췄어요. 최도윤, 항공전자 및 유도무기 통합 엔지니어. 당신이군요.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입에서 쓴맛이 느껴졌죠. 추가 정보를 검색했어요. 최도윤, 한국항공우주산업 출신, 방산 경력 25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기술협력 경험.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 기술자일 뿐이잖아요. 문이 열리며 소바나가 들어왔어요. 류 선생님, 아직도 안 주무십니까? 잠은 나중에 자면 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소바나, 이 사람 연락처 구할 수 있습니까? 최도윤이라는 한국 엔지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공식 채널로 연락 요청하세요. 전장 데이터 검증 차원에서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고요. 소바나가 망설이는 표이었어요. 베이징 승인이. 나중에 보고하면 됩니다. 저는 손을 저었죠.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이 뭘 했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스템 결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섰어요. 데이터를 뒤지면 뒤질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태국 측 정밀 타격의 핵심엔 한국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활공 유도폭탄, 데이터 링크, 지형 추적 비행. 저는 중얼거렸어요. 전부 한국이 제공한 기술입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우위 남용이에요. 다음 날 오후 연락이 왔습니다. 최도윤 씨가 화상회에 수락했습니다.
소바나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좋습니다. 연결하세요. 모니터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했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전휘 선생님. 그의 한국어가 들렸고 곧 통역이 이어졌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나 우쭐함 같은 게 전혀 없었죠. 최도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곧바로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당신네가 뭘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했는데요? 최도윤의 표정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레이더 교란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해킹했거나 아니면 전자전 장비로. 저희는 아무것도 교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죠. 레이더는 정상 작동했을 겁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전했을 뿐이에요. 산 뒤에 숨는 게 정당한 전투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비겁한 꼼수예요. 전장에 정당함 같은 건 없습니다. 류 선생님. 최도윤이 말했어요. 있는 건 살아남는 쪽과 죽는 쪽뿐이죠. 우린 살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죠. 그럼 활공 무기는요? 그것도 정당합니까? 정당하고 말고요. 그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던져서 목표를 맞추는 겁니다. 조종사 안전을 지키면서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죠. 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류 선생님, 전투는 장비 스펙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과 운용, 지형과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간절함의 싸움입니다. 간절함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우린 팔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최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살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 조종사들을, 우리 사람들을 살리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악 지형 데이터를 10년 넘게 모았고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활공 거리를 1m 단위로 계산했죠. 실패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전부 기록했고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죠. 류 선생님은 우리가 꼼수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왜 당신네 시스템은 그 꼼수를 막지 못했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최도윤은 승리를 자랑하지도 저를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히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러는 겁니까? 결국 미국 기술 베낀 거 아닙니까? 베꼈다기보다는 최도윤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배워서 바꿨죠. 우리 환경에 맞게요. 그게 기술 아닙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최도윤이라는 사람이 제게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만들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만든 걸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벙커 안임시 숙소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레이더 화면이 보였고 귀를 막아도 폭발음이 들렸죠. 최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살려고 만들었다.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무기는 무기일 뿐이야. 감상에 빠질 필요 없어. 하지만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다시 작전실로 향했어요. 수레이가 이미 와 있었죠. 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류 선생님,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죠. 태국 측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비행고도 600m 이하 유지, 산악 지형 레이더 음영 활용, 목표 좌표 사전 입력.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즉흥적인 게 하나도 없었죠. 이게 전부 한국이 짠 겁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수레이가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 태국 조종사들을 훈련시켰다더군요. 산악 지형 적어도 비행을요.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3년.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소바나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엔 한국의 무기 개발 기록이 나와 있었죠. 활공 유도폭탄 개발에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실패가 수십 번이었고요. 실패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테스트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 개선 방안, 재시험 결과. 끝없는 반복이었죠. 이 사람들 미쳤습니까? 실패한 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까? 그게 한국 방식이라더군요. 소바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데이터로 남긴다고요. 그래야 다음엔 안 실패한다면서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땠죠? 실패하면 보고서를 고쳤습니다. 숫자를 맞췄고 책임자를 바꿨죠. 데이터는 사라졌어요. 류 선생님, 수레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스피커에서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팔콘1, 고도 550, 목표 확인. 태국 조종사의 목소리였어요. 놀랍도록 차분했죠. 팔콘2, 데이터 수신 완료. 투하 준비. 팔콘3, 포지션 유지. 백업 대기.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훈련장에서 연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피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들은 지금 전쟁 중인데 프로페셔널하죠. 수레이가 말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임무만 수행합니다. 한국 교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더군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팔콘1, 투하. 목표 명중 확인. 목귀합니다. 끝이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자축도 없었죠. 그저 업무 보고처럼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죠. 뭐라고요? 수레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죠. 우리는 졌습니다. 장비 스펙으로는 이겼지만 본질적으론 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랑하려고 무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살려고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팔려고 만들었습니다. 보여주려고, 수출하려고요. 류 선생님, 베이징에서 연락 왔습니다. 소바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허준성 총괄이 화상회의 요청했습니다. 허준성, 중국 방산기업 해외사업 총괄이었죠. 제 상사이기도 했고요. 연결하세요. 모니터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류전휘, 보고받았네. 네. 이게 무슨 꼴인가? 훈련기한테 당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명 듣자는 게 아니야. 허준성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본국에서 난리야. 우리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수출 계약 셋이 보류됐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SNS 시대야. 정보는 빛의 속도로 퍼지지.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류전휘, 자네가 뭔가 찾아내야 해. 한국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증거를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싸웠습니다. 단지 우리보다 더 잘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런 보고서 쓸 거야? 허준성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졌다고?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체면이야. 우리 사업이고 자네 경력이기도 하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쓸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글 너머로 산맥이 보였습니다. 저 산 너머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음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살려고 만들었다. 최도윤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무엇이 진짜 기술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보고서 수정하세요. 허준성의 이메일이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잠도 못 자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죠.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빨간 줄로 가득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정상 작동 삭제. 한국 측 전술 우위 전자전 교란 의심으로 수정. 우리 측 대응 미흡 삭제.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정 지시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기술협력팀의 체계적 준비 부정 수단 사용 가능성. 3년간의 훈련 프로그램 삭제. 데이터 기반 전술 개발 해킹 의혹. 제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들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허준성이었어요. 맞나? 네. 하지만 이건 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교란을 쓰지 않았어요. 단지 류전휘. 허준성이 제 말을 끊었어요. 자네 가족 생각 안 하나? 린샤 연구원 베이징 국립연구소에 있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무 뜻 없어. 그냥 자네 아내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얘기지. 허준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좋은 직장은 유지하기 어렵거든. 특히 남편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말이야. 협박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 천만에. 조언이지. 자네가 올바른 보고서를 쓴다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린샤도 자네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죠. 린샤, 제 아내. 서둘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또 받지 않았어요. 제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번째 시도 끝에 연결됐습니다. 여보. 린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연구소에 감사팀이 왔어요. 갑자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상한 질문들이었어요. 마치 뭔가 찾으려는 것 같았다는 거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문제를 만들었어.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정말요? 당신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죠? 린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만 버텨줘.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셔츠 칼라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죠. 류 선생님, 수레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푸놈펜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기자회견?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방공 시스템 실패를 중국 측 기술 지원 오류로 돌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를 속였다고, 돈만 받고 형편없는 장비를 팔았다고. 수레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 무용지물. 캄보디아, 중국 무기에 배신당해. 중국 고문단 책임론 대두. 제 이름도 보였습니다. 류전휘, 무능한 고문, 사태 악화의 주범. 댓글을 읽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죠. 중국은 믿을 수 없다. 돈만 밝히는 사기꾼들. 류전휘는 처벌받아야 한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류 선생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거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중국도 캄보디아도 전부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군요. 수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죠. 미안하지만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또 공습입니다. 소바나가 소리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레이더 화면을 봤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벙커가 흔들렸죠. 통신 안테나 피격, 예비 발전기도 타격받았습니다. 보고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핵심 시설만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였죠. 통신이 끊기면 베이징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보낼 수도 없고요. 류 선생님, 수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대피하셔야 합니다. 체포조가 오고 있어요. 체포조요? 국방부 명령입니다. 당신을 구금하라고. 또 한 번 폭발이 터졌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쏟아졌어요. 저는 수레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두 날 버리는군요. 류 선생님, 저도 어쩔 수가. 알아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백업 데이터 드라이브를 챙겼죠. 진실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모릅니다. 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다간 죽거나 감옥 가겠죠. 둘 다 싫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포조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비상구를 찾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정글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정글 속으로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발이 진흙탕에 빠졌어요. 넝쿨이 다리를 휘감았지만 뿌리치고 계속 달렸죠.
살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요. 어둠 속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거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정글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넝쿨과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신발이 벗겨질 것 같았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야. 발자국 있어. 추격대였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더 꽉 껴안았어요. 데이터 드라이브가 안에 있었죠. 진실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몸이 이런 도주를 감당할 리 없었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어요. 입안에 흙이 들어왔죠.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쓰라렸고 손바닥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머리 위로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나뭇잎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죠. 서치라이트가 정글을 훑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빛이 제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발견 못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무전이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셔츠가 완전히 젖어서 피부에 달라붙었죠. 헬리콥터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을 올라갔습니다. 경사가 점점 가파라졌죠.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랐어요. 조금만 더. 중얼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어요. 앞은 절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가장자리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마득했습니다. 최소 50m는 되는 낭떠러지였죠.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추격대가 도착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죠. 군인 5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손들어. 천천히. 수레이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죠. 류 선생님, 저항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저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뒤꿈치가 허공에 걸쳤어요. 끝났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끝났죠. 모든 게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당하게 싸웠다는 증거가요. 그걸 넘기세요. 수레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조용히 끝납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도 안전할 거예요. 저는 드라이브를 바라봤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죠. 하지만 그 안엔 15년 경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자존심도요. 이걸 넘기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 비겁자?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수레이가 대답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린샤를 위해서라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라이브를 던질까 말까 고민했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전투기였습니다. 낮게 날아오고 있었죠. 뭐야? 군인들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기체 실루엣이 보였죠. FA-50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우리 바로 앞 땅을 향해 내려왔어요. 고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미친. 충돌한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타다다닥. 기총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추격대 앞땅이 갈라졌죠.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군인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총알이 일직선으로 땅을 그었어요. 정확하게 추격대와 저 사이에 선을 그은 거죠.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요. 전투기가 선회에서 다시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요.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저는 중심을 잡으려 비틀거렸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캄보디아 추격대. 이건 태국 공군 팔콘원입니다. 영어였지만 또렷했어요.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수레이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국제법상 전쟁 증인 보호 규정입니다. 피차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그는 기술 고문입니다. 전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데려갑니다. 안 됩니다. 수레이가 소리쳤죠. 또 한 번 기총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군인들 바로 앞이었어요. 모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들은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하려는 거였죠. 왜요? 제가 적인데요. 한국 기술을 비웃었던 사람인데요. 전투기가 다시 한번 낮게 지나갔습니다. 바람에 저는 비틀거렸어요.
무전기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류전휘 씨, 들리십니까? 최도윤이었습니다. 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쪽으로 300m 가세요. 우리 팀이 대기 중입니다. 왜 절 구합니까? 진실이 필요하니까요. 최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데이터가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를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요.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눈물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데이터 드라이브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추격대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전투기가 선회하며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살상이 아니라 통제로요. 복수가 아니라 책임으로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요.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태국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방콕 외곽의 안전가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데이터 드라이브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계속 쳐다봤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최도윤이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구해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도윤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그런데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전 당신들을 비웃었는데요. 한국을 아류라고 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쓸쓸한 미소였죠. 하지만 당신은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보다 진실을 선택할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도망쳤잖아요. 최도윤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거짓 보고서 쓰라는 명령을 거부하고요. 그게 답이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최도윤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류 선생님, 데이터 좀 같이 볼까요? 지금요? 네. 전투가 끝났으니 검증할 시간이죠. 그가 화면을 켰어요. 전투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비행 경로, 타격 좌표, 시간 기록. 여기 보세요. 최도윤이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타격에서 오차가 15m 발생했어요. 그래도 명중했잖아요. 명중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가 메모를 했습니다. 바람 계산이 부족했어요. 다음엔 더 정확해야 해요.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이겼는데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도윤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왜 이겼는지, 어디가 부족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더 나아질지. 그게 중요해요. 승리를 자축하지 않습니까? 자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배울 시간이에요. 실패에서도 배우고 성공에서도 배우는 거죠. 저는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최도윤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질문했죠. 여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변수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음엔 뭘 개선해야 할까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자축했어요. 실패하면 숨겼고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았죠. 최 선생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미워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국의 이 집요함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패를 버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 승리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는 것. 그게 무서웠어요. 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체면을 지키려고 진실을 묻었어요. 숫자를 맞추고 보고서를 꾸미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쳤죠. 사람을 살리는 거요. 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기술의 본질이에요. 스펙이나 가격이 아니라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훈이 들어왔어요. 류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뭐가요? 기자회견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나가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박지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마야 로웰 기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국제 언론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린샤 생각이 났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아내요. 증언하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하지만 다음 희생은 더 클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진실을 덮으면 다음 희생은 더 커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증언하겠어요. 회견장은 카메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마야 로웰이 질문했습니다. 류 선생님, 중국 무기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결함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왜 패배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국은 3년을 준비했어요. 지형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실패를 기록했죠. 우리는 스펙만 믿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뜻입니까? 기술보다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철학이 달랐어요. 한국은 사람을 살리려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팔려고 만들었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미워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집요함이, 책임감이 그 진짜 기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린샤였어요. 여보, 왔어요. 뉴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괜찮겠어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당신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는 것. 그게 진짜 엔지니어의 길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였죠. 중국 최고 감사관이 한국을 아류라고 비웃다가 완벽하게 무릎 꿇는 통쾌한 반전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압도적인 기술력, 3년간의 집요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한국의 철학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가장 전율적이었던 건 적군 감사관조차 구출해서 진실을 증언하게 만든 그 책임감이었어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데이터 검증으로 답하는 모습에서 한국이 왜 세계 최강 방산국가로 우뚝 섰는지 명확히 보여줬죠. 스펙이 아닌 철학으로, 가격이 아닌 생존으로 승부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꾼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이런 놀라운 저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한국 최고 아쉬웠다면 한국 사랑해를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더블이었습니다.